박서준은 긴 하루 일과를 마친 뒤 찾아오는 평온함 속에서 저녁의 도로를 달렸다. 그의 나이는 38세, 운전대를 잡은 지는 15년, 그중 최근 7년은 김진태 회장을 모시고 있었다. 김 회장은 그를 전적으로 신뢰했고 박서준은 그 신뢰에 매 킬로미터, 매 코너, 도로 위에서 내리는 모든 결정으로 보답했다. 오늘 하루는 특히나 긴장감이 넘쳤다. 김 회장은 제약회사와의 새로운 계약을 논의하느라 밤늦게까지 파트너들을 만났다. 박서준은 차 안에서 기다리며 휴대폰으로 뉴스를 훑어보거나 가끔 비즈니스 센터의 불 켜진 창문들을 쳐다보았다. 마침내 김진태 회장이 나왔을 때 그의 모든 움직임에서 피로가 역력히 느껴졌다. 집으로 가게, 박 기사, 그리고 자네도 푹 쉬게나. 내일 계속하지. 박서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고급 주택단지에 있는 회장의 저택에 그를 내려준 뒤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운전하면 45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 이 시간의 도로는 텅 비어 있었다. 이따금 화물차나 드문드문 보이는 승용차만이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길가의 가로등은 희미하게 깜박이며 고독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박서준은 라디오를 켰다. 조용한 재즈 선율이 흘러나와 고된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었다. 생각은 긴장 없이 부드럽게 흘러갔다. 그는 다가올 주말에 대해, 옆 도시에 사는 어머니를 찾아뵌 지 오래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그리고 몇 주째 미뤄왔던 사소한 집안일에 대해 생각했다. 오래된 주유소 근처의 교차로는 박서준이 훤히 아는 곳이었다. 신호등 앞에서 속도를 줄인 다음 좌회전해야 했다. 그가 막 차선을 변경하려 할 때 오른쪽에서 마치 허공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거대한 검은색 SUV가 나타났다. 그 차는 교차로 앞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눈을 멀게 했고 엔진은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렸다. 박서준은 온 힘을 다해 브레이크를 밟았다. 타이어가 아스팔트 위에 검은 자국을 남기며 날카롭게 비명을 질렀다. 차가 앞으로 너무 세게 쏠리는 바람에 머리가 핸들에 부딪힐 뻔했다. 안전벨트가 가슴을 고통스럽게 파고들며 숨을 멎게 했다. SUV는 그의 차 보닛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앞을 스치듯 지나갔다. 그 무모한 끼어들기에 박서준은 숨이 멎을 지경이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은 핸들을 죽을 힘을 다해 붙잡았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는 꽉 담은 이 사이로 욕설을 내뱉으며 아드레날린이 혈관을 타고 퍼지는 것을 느꼈다. 평소 박서준은 도로 위의 무례함에 반응하지 않았다. 직업상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도로 위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훈련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무언가 속에서 탁하고 끊어졌다. 이것은 단순히 난폭 운전자의 주행도 부주의한 운전자의 흔한 실수도 아니었다. 이것은 노골적인 오만함이었고 힘의 과시였으며 도전이었다. 끼어들기는 너무나 대담하고 계산적이어서 박서준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직감했다. SUV는 먼지구름을 남기며 앞으로 질주했지만 박서준은 번호판을 얼핏 보았다. 정확히는 보려고 애썼다. 뒤쪽 번호판 틀은 흙으로 더러웠다. 마치 일부러 흙탕물을 튄 것처럼 숫자가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첫 세 자리와 전체적인 윤곽을 기억했다. 뒷범퍼에 찌그러진 자국도 눈에 띄었다. 새로 생긴 자국인 듯 금속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다. 가장자리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다. 박서준은 무심코 속도를 내며 차를 출발시켰다. 따라잡으려는 게 아니라 그저 저 작자가 어디로 향하는지 추적해 보려는 것이었다. 번호판 전체를 적어뒀다가 나중에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었다. 저런 운전에는 벌금을 물게 해야 했다. 정의는 실현되어야 해. 그는 자신의 고집에 스스로도 놀라며 생각했다. SUV는 신경질적인 조급함으로 차선을 넘나들며 앞으로 내달렸다. 운전자는 분명히 서두르고 있었고 그것이 의심스러워 보였다. 보통의 난폭 운전자들은 다르게 행동한다. 그들은 힘을 과시하고 다른 운전자들을 상대로 장난을 친다. 하지만 이 자는 마치 추격이라도 당하는 것처럼 어딘가로 필사적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1km쯤 갔을까? 그 차는 갑자기 오른쪽 샛길로 방향을 틀었다. 그 길은 오래된 창고 건물들과 숲지대로 이어지는 비포장도로였다. 박서준은 그 갈림길을 보며 속도를 줄였다. 저리로 간다고? 왜? 저긴 버려진 경납고와 황무지밖에 없는데? 하지만 호기심과 정의감이 이성을 압도했다. 그는 상향등을 켜고 그 뒤를 따랐다. 흘길은 울퉁불퉁했고 바퀴는 요철 위에서 튀어올랐다.
차가 심하게 흔들렸다. 앞에서는 SUV의 빨간 후미등이 가까워졌다 멀어지기를 반복했다. 박서준은 몇 초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느꼈다. 800m쯤 갔을 때였다. SUV가 갑자기 급정거하며 먼지구름을 일으키더니 지그재그로 방향을 틀어 이번에는 숲 쪽으로 다시 돌진했다. 그 움직임은 갑작스럽고 거의 공황 상태에 가까워 보였다. 박서준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차를 세웠다. 등골을 타고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던 그때 그는 보았다. SUV의 뒷문에서 무언가가 밖으로 밀쳐지는 것을. 어떤 물체가 둔탁한 소리를 내며 길가에 떨어졌다. 차는 엔진 소리를 울리며 모퉁이 너머로 사라져 나무들 사이의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췄다. 박서준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차에서 내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목이 바싹 말랐으며 손바닥에 땀이 찼다. 그는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물체가 떨어진 곳으로 향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고 다리는 납덩이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판지 상자였다. 평범한 갈색 상자로 약간 찌그러져 있었고 가장자리에는 찢어진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박서준은 상자에서 1m 떨어진 곳에 멈춰 서서 어둠 속을 응시하며 그것이 무엇일지 가늠하려 했다. 그때 그는 소리를 들었다. 밤의 정적 속에서는 작고 희미했지만 날카롭게 파고드는 소리. 흐느낌. 아이의 흐느낌이었다. 그는 순식간에 가까이 다가가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윗부분을 열었다. 안에는 부드러운 베이지색 담요에 쌓인 아기가 누워 있었다. 통통한 볼을 가진 아주 작은 아기. 반쯤 뜬 눈으로 그를 너무나 신뢰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박서준은 숨쉬는 것조차 잊고 얼어붙었다. 아기는 생후 3개월이 채 안 돼 보였다. 여자아이였다. 아이는 가쁘고 불규칙하게 숨을 쉬었다. 작은 가슴이 힘겹게 오르내렸다. 피부는 창백하다 못해 거의 투명했고 입술은 추위로 약간 파랗게 변해 있었다. 아기는 드문드문 눈을 깜박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너무나 많은 무력감과 말없는 질문이 담겨 있어 박서준은 목이 메었다. 맙서사 박서준은 조심스럽게 담요를 만지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아기는 몸을 뒤척이며 약하게 흐느꼈지만 울지는 않았다. 너무 지치고 너무 추위에 떨었지만 살아있었다. 살아있었다. 이건 기적이야. 박서준은 깨달았다. 이건 정말 기적이야. 박서준은 차가운 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재킷을 벗어 담요 위에 아이를 감쌌다. 그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차로 옮겼다. 떨어뜨릴까 봐 상자를 가슴에 꼭 껴안았다. 머릿속에는 단편적인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누가 이런 짓을 할 수 있지? 왜 하필 이 길에서? 어떻게 아이를 쓰레기처럼 버릴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상자를 뒷좌석에 놓고 실내 난방을 최대로 켰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다. 손가락은 거의 자동적으로 긴급 구조 번호를 눌렀지만 숫자 하나하나를 누르기가 힘들었다.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구급차가 필요합니다. 아주 급해요. 길에 버려진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생후 3개월 정도 된 여자아이인데 저체온증에 호흡이 힘들어 보입니다. 제 위치는? 그는 좌표를 또렷하게 말하려 애쓰며 불러준 뒤 경찰에도 신고했다. 당직 경찰은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세부 사항을 확인한 후 현장에 머물며 상자 안에 가능한 증거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요청했다. 박서준은 차에 앉아 아기를 돌아보았다. 아기는 눈을 감기가 두려운 듯 마치 이 사람이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아는 듯이 드물게 눈을 깜박이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손을 뻗어 아기의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만졌다. 손가락은 차갑고 아주 작고 무방비했다. 괜찮을 거야, 아가야. 그는 가슴이 저며오는 것을 느끼며 속삭였다. 다 괜찮을 거야. 약속할게. 넌 살아날 거야. 꼭 살아나야 해. 구급차는 15분 만에 도착했지만 박서준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뒤이어 경광등을 켠 순찰차가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은 신속하게 아이를 살펴보고 맥박, 호흡, 체온을 확인했다. 따뜻한 담요로 아이를 감싸고 작은 얼굴에 산소 마스크를 씌웠다. 중등도의 저체온증이지만 위독한 상태는 아닙니다. 나이든 구급대원이 안경을 고쳤으며 모니터를 유심히 보며 말했다. 당신이 발견해서 다행입니다. 추위 속에 1시간만 더 있었어도 늦었을 겁니다. 아이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박서준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안도감과 분노가 뒤섞였다.
누군가 이 무방비한 생명체를 의도적으로 죽음으로 내몰았다. 누군가 아기를 쓸모없는 물건처럼 냉정하게 버렸다. 경찰들은 원뿔형 표지판을 세우고 사진을 찍고 흙 샘플을 채취하며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그들 중 안경을 쓴 젊은 경사 한 명이 수첩을 들고 박서준에게 다가왔다. 순서대로 전부 말씀해 주십시오.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중요합니다. 박서준은 교차로에서의 끼어들기, 추격, SUV의 급작스러운 기동, 그리고 버려진 상자에 대해 이야기했다. 차를 최대한 자세히 묘사하고 기억나는 번호판 숫자들을 말했으며 범퍼에 찌그러진 자국과 번호판 틀의 흙 자국까지 언급했다. 경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것을 기록한 뒤 무전기를 꺼내 당직실에 인상착의를 전달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감 넘치면서도 전문적이었다. 40분 후 수사관이 도착했다. 이강혁 총경, 50대 남성으로 희끗희끗한 머리와 그 무엇도 숨길 수 없을 것 같은 노련한 형사의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박서준의 이야기를 들은 뒤 감식반원들이 이미 조사를 시작한 상자를 살펴보았다. 그들은 메모를 하고 상자의 구석구석을 사진으로 남기고 있었다. 상자에서 흔적이 나왔습니다. 방호복과 고무장갑을 착용한 키 작은 여성 감식반원이 보고했다. 찢어진 테이프, 금속 물체에 긁힌 자국, 아마 장신구나 시계일 겁니다. 그리고 지문도요. 부분적이지만 꽤 선명합니다. 이강혁 총경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박서준을 돌아보며 탐색하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우연히 이곳에 오게 된 겁니까? 네, 퇴근길이었습니다. 평소 다니던 길이었고요. 직업이 어떻게 되시죠? 김진태 회장님 운전기사입니다. 총경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그의 얼굴에 잠시 놀라움이 스쳤다. 기업인 김진태 회장 말이오? 네. 이강혁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손짓으로 경사를 불러 조용히 무언가를 말했다. 경사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휴대폰을 꺼내 들고 자리를 떴다. 박서준 씨, 이제 가보셔도 좋습니다. 총경이 잠시 후 말했다. 하지만 내일 아침에 경찰서로 와주셔야겠습니다.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혹시 운전자를 보셨다면 몽타주도 작성해야 합니다. 봤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 때문에 희미했지만 봤습니다. 잘 됐군요. 아침 9시까지 와주십시오. 늦지 마시고요. 박서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올라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침실 어둠 속에 누워 아기의 눈, 조용한 숨소리, 차가운 손가락, 믿음 가득한 눈빛을 떠올렸다. 누가 아이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왜 하필 이 길에서? 질문들이 머릿속에 맴돌며 그를 잠 못 들게 했다. 다음 날 아침 정확히 9시에 박서준은 경찰서에 도착했다. 그는 이강혁 총경과 자신을 최민준 경위라고 소개한 젊은 수사관이 이미 앉아있는 사무실로 안내되었다. 책상 위에는 사진과 서류들, 그리고 여러 탭이 열린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앉으시죠. 이강혁이 의자를 가리키며 권했다. 새로운 소식 있습니까? 썩 유쾌하지는 않소? 박서준은 불안감이 커지는 것을 느끼며 긴장된 채로 총경을 바라보며 앉았다. 어젯밤 당신이 그 SUV를 마주쳤던 시간과 거의 같은 시각에 아동 유괴 사건이 발생했소. 이강혁이 단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고르며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보안이 철저한 고급 주택 단지의 저택에서요. 레아라는 이름의 생후 3개월 된 여자아이입니다. 사업상 협상을 위해 한국에 온 외국인 사업가의 딸이죠. 아주 중요한 협상이었습니다. 박서준은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느끼며 몸이 차가워졌다. 그 아이였구나. 인상착의가 완벽하게 일치하오. DNA 분석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99% 확신하고 있소. 박서준 씨, 당신은 유괴된 아이를 찾은 겁니다. 아이의 목숨을 구한 거요. 하지만 왜 버린 거죠? 박서준은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몸값을 노리고 유괴한 거라면 바로 그게 문제야. 최민준 경위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끼어들었다. 논리가 맞지 않아? 유괴는 치밀하게 계획됐어. 경호원들은 소리 없이 전문적으로 제압됐지. 그런데 그 후에는 공황 상태, 서두름, 길에 아이를 버리는 행동. 무언가 잘못된 거야? 무언가가 그들을 겁먹게 한 거지? 이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예상보다 빨리 추격이 시작됐을 수도 있어. 아니면 자신들이 발각되었다는 걸 깨달았거나 아이가 걸림돌이 된 거지? 그래서 버린 거야? 하지만 죽이지는 않았어. 그게 중요하지. 짐승 같은 놈들. 박서준이 이를 악물고 속삭였다.
동감이오 총경이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오. 운전자의 몽타주를 작성합시다. 모든 세부사항이 중요할 수 있소. 이후 2시간 동안 박서준은 세부사항들을 기억해냈다. 운전자의 얼굴은 헤드라이트와 가로등 불빛에 희미하게 보였지만 몇 가지는 기억하고 있었다. 각진 턱, 짧은 머리, 다부진 체격, 넓은 어깨. 최민준 경위는 프로그램을 다루며 박서준의 말에 따라 인상을 조합하고 수정하며 끈기 있게 세부사항을 바꿔나갔다. 이렇습니까? 그가 모니터를 돌리며 물었다. 박서준이 유심히 쳐다보았다. 네, 비슷합니다. 거친 얼굴, 무거운 눈빛, 넓은 광대, 짧은 코, 네, 거의 이렇습니다. 아주 비슷해요. 최민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파일을 저장한 뒤 데이터베이스로 전송했다. 몇 분 후 시스템은 87%의 확률로 일치하는 인물을 찾아냈다. 강동철. 최민준이 화면을 보고 읽었다. 36세, 폭행, 난동, 음주운전, 상해 등으로 여러 차례 입건. 마지막 전과는 3년 전, 집행유예. 현재 직업은 불분명. 공식적으로는 무직. 임대 아파트에 거주. 이강혁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출력한 강동철의 사진을 가져와 박서준 앞에 놓았다. 이 사람 맞소? 박서준은 사진을 유심히 살폈다. 네, 아주 비슷합니다. 같은 인상, 같은 무거운 눈빛. 맞는 것 같습니다. 거의 확신합니다. 좋소. 즉시 수배를 내리도록 오총경이 지시하자 선내에서는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박서준은 한쪽에 앉아 형사들이 CCTV를 확인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고 이동 경로를 분석하며 전화를 거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최민준 경위가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가져와 옆 의자에 앉았다. 대단하십니다. 박서준 씨.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정말 값진 일입니다. 달리 어떻게 합니까? 박서준은 씁쓸한 커피를 마시며 어깨를 으쓱했다. 아이가 있었잖아요. 살아있는 아이가.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제 경험을 믿으세요. 사람들은 문제를 두려워하고 경찰이나 증언, 재판에 엮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못 본 척하는 게 더 쉽죠. 박서준은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흰 가운을 입은 여성, 감식 전문가 윤지수 씨가 들어왔다. 팀장님, 상자에 대한 예비 감식 결과입니다. 그녀가 서류 폴더를 내밀며 말했다. 이강혁은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수록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뭡니까? 최민준이 참지 못하고 물었다. 부분 지문. 이강혁이 시선을 들며 천천히 말했다.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했소. 5년 전에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야. 오세현, 40세, 화학자. 불분명한 상황에서 실종되어 수배되었었지. 그 후 사건은 종결되고 사망 처리됐어. 하지만 살아있다는 거군요. 최민준이 미간을 찌푸리며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말했다. 그런 것 같소. 아니면 아주 최근까지 살아있었거나. 지문이 신선해. 찍힌 지 24시간이 채 안 됐어. 이건 모든 걸 바꿔놓는데. 최민준이 턱을 문지르며 중얼거렸다. 이강혁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김 과장, 이강혁이요. 오세현 사건에 대한 전체 보고서가 필요하오. 네, 바로 그 사람. 5년 전 사건, 기록 보관소에 있는 모든 자료, 시급하오. 그는 전화를 끊고 사무실을 둘러보다가 박서준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사건이 복잡해지고 있소? 이건 단순한 몸값 목적의 유괴가 아니야? 여기엔 더 큰 무언가가 있어? 훨씬 더 큰 무언가가. 박서준은 등골을 타고 한기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깨달았다. 어젯밤 어두운 도로에서 시작된 일이 단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된 무섭고 복잡하며 위험한 범죄의 거대한 네트워크가 숨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원치 않게도 이 이야기의 한가운데에 서게 되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다. 이강혁 총경은 오후 2시에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에는 수사에 관련된 모든 인원이 모였다. 최민준 경위, 감식 전문가 윤지수, 조직범죄 수사팀의 형사 몇 명,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엄격한 정장을 입고 조용히 앉아있는 국정원 요원까지. 박서준도 참석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강혁은 그가 주요 증인이자 우연히 사건에 휘말렸으니 자신이 무엇과 마주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서준은 내심 불안감이 커졌지만 동의했다. 대형 스크린에 동양인 남성의 사진이 나타났다.
엄격한 얼굴, 어둡고 예리한 눈, 값비싼 정장 차림이었다. 애덤 린 이강혁이 말을 시작했다. 44세, 싱가포르 국적, 희귀 의약품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제약회사의 대주주입니다. 희귀 유전 질환 치료 신약의 공동 생산에 관한 비공개 협상에 참여하기 위해 3일 전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이 약은 획기적인 발명으로 평가되며 잠재적 수익은 수십억 달러에 달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젊은 여성의 사진이었다. 검은 머리에 슬픈 눈을 하고 있었다. 사라 린, 32세, 덤 린의 아내, 남편과 생후 3개월 된 딸 레아와 함께 입국했습니다. 어젯밤 8시경, 덤 린이 비즈니스 센터에서 회의 중일 때 임대한 저택에 복면을 쓴 괴한 2명이 침입했습니다. 경호원은 전기 충격기로 기절했고 보모는 묶여서 창고에 갇혔습니다. 사라는 그때 위층 욕실에 있었습니다. 소란을 듣고 아래로 내려왔을 때 범인 중 한 명이 아기 방에서 레아를 데리고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라는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밀쳐졌습니다. 그녀는 넘어져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고 정신을 차렸을 때 범인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박서준은 그 여인의 공포와 무력감을 상상하며 경악 속의 이야기를 들었다. 자신의 아이를 지키지 못한 어머니, 애덤 린은 긴급히 호출되었습니다. 이강혁이 계속했다. 20분 만에 도착했죠? 그때는 이미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뒤였습니다. 즉시 비상경계령을 발동하고 모든 검문소를 세웠으며 CCTV 확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것이 이겁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나타났다. 교차로. 저녁 시간. 차들은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때 검은색 SUV가 화면으로 돌진해 박서준의 차를 거칠게 끼어들고는 멀리 사라졌다. 이건 당신이 샛길로 접어들기 10분 전입니다. 최민준이 설명했다. 번호판 보이십니까? 박서준이 유심히 보았다. 번호판은 선명하게 보였지만 숫자들이 이상하게 너무 밝고 부자연스러웠다. 위조 번호판입니다. 이강혁이 말했다. 숫자를 바꿀 수 있는 틀이죠. 전문 범죄자들이 흔적을 감추기 위해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SUV가 더 일찍 찍힌 다른 카메라 2대를 찾아냈습니다. 그중 한 영상에는 린 씨 가족의 저택이 있는 동네에서 차가 빠져나오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시간이 일치하니 틀림없이 그들입니다. 형사 중 한 명이 말했다. 확실합니다. 차종은 특정되었습니다. 8년 된 검은색 제네시스 GV80. 뒷범퍼에 찌그러진 자국이 있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시내와 인근 지역의 비슷한 차량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몇몇 소유주와 연락이 닿았지만 대부분 알리바이가 확인되었습니다. 남은 용의자는 한 명, 강동철입니다. 그의 SUV는 작년부터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입니다. 마지막 등록지는 외곽의 개인 차고였고요. 거기로 가봤습니까? 최민준이 물었다. 이미 확인했습니다. 이강혁이 대답했다. 차고는 비어 있었습니다. 이웃들 말로는 강동철이 한 달 전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서가 있습니다. 한 목격자가 강동철이 값비싼 재킷을 입은 뚱뚱한 중년 남성과 이야기하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인상착의가 조태진과 일치합니다. 화면에 새로운 사진이 떴다. 둥근 얼굴에 작은 눈, 거만한 미소를 띤 40대 남성이었다. 조태진, 41세, 이강혁이 소개했다. 범죄와 연루된 사업가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자동차 정비소 몇 군데와 건설회사를 소유하고 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암흑사업, 밀수, 돈 세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 차례 입건되었지만 증거 불충분이나 증인 실종으로 사건이 무마되었습니다. 아주 교활하고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가 주모자라고 보시는 겁니까? 국정원 요원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태진은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실행 조직, 여러 분야의 인맥이 있습니다. 이런 수준의 유괴는 계획, 자원, 정보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린 씨 가족이 어디에 머무는지, 일과가 어떤지, 경비가 언제 가장 허술한지 범인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정보 유출이군요. 국정원 요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린 씨의 방문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모든 사람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의심 가는 인물은 없지만 작업은 진행 중입니다. 이강혁이 박서준을 바라보았다. 이제 가장 이상한 점으로 넘어가죠. 왜 아이를 버렸을까요? 목적이 몸값이라면 아기는 그들의 가장 중요한 카드였습니다. 목적이 린 씨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거래를 포기하게 하려는 압박이었다면 아이는 납치범들 손에 남아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이를 버렸습니다.
왜일까요? 박서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쩌면 겁을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추격당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아이를 버리기로 한 거죠. 가능성 있습니다. 최민준이 동의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왜 살려뒀을까요? 아이를 살해하는 것은 다른 죄목이고 처벌 수위도 다릅니다. 윤지수가 끼어들었다. 유괴는 변명의 여지가 있고 감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아 살해는 아니죠. 그건 자동적으로 무기징역입니다. 논리적이군요. 이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또 다른 가설이 있습니다. 오세현. 그는 다시 슬라이드를 넘겼다. 화면에는 40대 남성의 얼굴이 나타났다. 마른 체형의 지적인 눈, 신경질적인 미소를 띤 남자였다. 오세현, 화학자, 제약 전문가. 연구소에서 근무하며 희귀의약품의 화학식을 개발했습니다. 5년 전에 실종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그의 아파트 근처였습니다. 늦은 저녁, 그의 차는 쇼핑몰 주차장에서 버려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수사당국은 살해 가능성을 추정했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종결되었고 오세현은 사망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문이 상자에 있었죠. 최민준이 상기시켰다. 바로 그거요. 이강혁이 확인했다. 이것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오세현이 살아있고 이 범죄에 가담했거나 아니면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억류되어 범죄자들을 위해 일하도록 강요당하고 있거나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말했다. 조태진이 제약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화학자가 필요했을 겁니다. 오세현을 납치해서 어딘가에 가두고 그의 지식을 이용하다가 이번 아이 유괴에 끌어들인 걸 수도 있습니다. 최민준이 덧붙였다. 어쩌면 그는 아기를 도우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일부러 신호로 지문을 남긴 거죠. 박서준은 상자와 찢어진 테이프, 서두른 흔적들을 떠올렸다. 어쩌면 누군가 정말로 아이가 완전히 얼어 죽지 않도록 발견될 수 있도록 포장하려 애썼을지도 모른다. 이강혁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주의를 집중시켰다. 자, 가설을 세워봅시다. 조태진이 린 씨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해 유괴를 조직했습니다. 아마도 경쟁자 중 누군가가 거래를 방해하거나 약의 화학식을 손에 넣기 위해 이 작전을 의뢰했을 겁니다. 강동철은 실행범이자 운전자. 오세현은 아마도 이용당하고 있는 인질. 하지만 무언가 잘못됐습니다. 추격을 당했거나 발각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아이를 버리기로 결정했지만 죽이지는 않고 그냥 버렸습니다. 아이가 발견되든 말든 상관없다는 심정으로요. 하지만 박서준 씨가 발견했죠. 최민준이 박서준을 보며 말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아이가 살아있고 증인이 있으며 단서가 자신들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박서준은 몸이 차가워졌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표적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강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집 주변에 경호를 배치하고 최대한 조심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정해진 경로를 벗어나지 말고 낯선 사람과 만나지 마십시오.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즉시 전화하십시오. 박서준은 속이 오그라들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저 집으로 가고 있었을 뿐이고 그저 상자 옆에 멈춰 섰을 뿐인데 이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 회의는 끝났다. 박서준은 건물을 나와 차에 올라 집으로 향했다. 가는 내내 주위를 살피고 백미러를 확인하고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만 의심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식사를 하려 했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에서 유괴 사건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었다. 슬픔에 잠긴 애덤 린의 얼굴, 그 옆에 창백하고 눈이 붉어진 사라. 아나운서는 아이가 발견되어 살아있으며 의사의 관찰하에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박서준은 텔레비전을 끄고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눈앞에는 SUV, 상자, 아기의 눈, 사진 속 조태진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다음 날 아침 전화벨이 그를 깨웠다. 최민준입니다. 박서준 씨, 서에 나와주십시오. 급합니다.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박서준은 5분 만에 옷을 입고 집을 뛰쳐나와 경찰서로 달려갔다. 최민준이 입구에서 그를 맞았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밤사이에 경찰서 이메일로 익명의 메일이 왔습니다. 내용은 짧지만 심상치 않아요. 그는 박서준을 사무실로 데려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었다.
일회용 주소로 발송된 메일이 열려 있었다. 내용은 단 한 문장이었다. 아이를 찾는 동안 진짜 목표는 이미 실행되고 있다. 시간은 당신들 편이 아니다. 박서준은 글을 읽고 미간을 찌푸렸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도 알아내려 애쓰고 있습니다. 최민준이 대답했다. 허풍일 수도 있고 혼란을 주려는 시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실일 수도 있죠. 만약 사실이라면 레아 유괴는 시선을 돌리기 위한 미끼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찾는 동안 누군가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이강혁 팀장님은 린 씨와 연락해서 그의 사업에 위협은 없는지, 계좌 해킹이나 자료 절도 시도는 없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협상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조사 중입니다. 누군가 이 혼란을 틈타 약의 화학식을 훔치거나 서류를 위조했을 수도 있습니다. 박서준은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앉았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았다. 너무 복잡해지는군요. 네, 최민준이 동의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풀어낼 겁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한 형사가 폴더를 들고 들어왔다. 최경희님, 박서준 씨 차량 점검 결과입니다. 최민준은 폴더를 받아 열고 읽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죠? 박서준이 긴장했다. 최민준이 천천히 시선을 들었다. 당신 차 범퍼 밑에서 추적기가 발견됐습니다. GPS 추적기요. 누군가 당신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박서준은 얼어붙었다.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언제 설치된 거죠? 모델로 보아 최근입니다. 아마 어젯밤이나 오늘 새벽 당신 집 앞에 차가 세워져 있을 때일 겁니다. 하지만 왜요? 박서준이 속삭였다. 왜 저를 감시하는 거죠? 최민준이 맞은편에 앉아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박서준 씨, 당신은 김진태 회장 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애덤 린과 같은 협상에 참여하는 사업가죠. 어쩌면 당신은 우연히 선택된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통해 당신의 고용주에게 접근하려는 걸 수도 있습니다. 박서준은 발밑에 땅이 꺼지는 것을 느꼈다. 그렇다면 저를 미끼로 이용한다는 겁니까? 그런 것 같군요. 추적기는 제거해서 감식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더 큰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추적기가 발견된 걸 알게 될 거고 더 노골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박서준은 혼란 속에 굳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벗어날 수 없는 악몽 같았다. 최민준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힘내십시오. 박서준 씨, 우리가 당신을 보호하고 그 개자식들을 잡을 겁니다. 약속합니다. 박서준은 속이 분노로 떨렸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영웅이 아니었다. 그저 운전기사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위험한 게임의 한가운데에 놓였고 물러설 곳은 없었다. 추적기가 발견된 지 1시간 후 이강혁 총경이 박서준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총경은 책상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출력물, 사진, 그리고 여러 지점이 표시된 도시 지도가 놓여 있었다. 앉으시오. 박서준 씨, 그가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진지하게 이야기할 게 있소? 박서준은 몇 초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느끼며 자리에 앉았다. 상황이 더 복잡해졌소. 이강혁이 책상 위에서 깍지를 끼며 말을 시작했다. 우리는 모든 데이터를 분석했고 이런 결론에 도달했소. 당신은 이 이야기에서 우연한 인물이 아니오. 당신은 의도적으로 선택되었소. 하지만 왜 하필 저죠? 박서준이 참지 못하고 물었다. 저는 누구에게도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운전기사로 일할 뿐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이요. 이강혁이 대답했다. 김진태 회장은 애덤 린과 함께 제약 협상에 참여하고 있소. 그들은 거래 파트너요. 한쪽과의 계약을 파기시키면 다른 쪽도 피해를 입게 되지. 린 씨의 아이를 납치함으로써 범인들은 혼란을 조성하고 시선을 돌렸소. 그리고 당신을 통해 김 회장에게 접근하여 그의 서류, 계획, 정보에 접근할 수 있소. 박서준은 몸에 한기가 퍼지는 것을 느꼈다. 그렇다면 그들이 김 회장님은 공격하거나 저를 압박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상상해 보시오. 그들이 당신을 납치하고 당신의 목숨을 위협하며 김 회장에게 기밀 자료를 넘기거나 거래를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거요? 아니면 반대로 협박을 통해 당신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강요할 수도 있소. 저는 김 회장님은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알고 있소. 이강혁이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르지. 그들은 당신을 시험하고 연구하며 약점을 찾고 있소. 추적기는 첫 단계일 뿐이요. 다음은 협박, 접촉 시도, 어쩌면 직접적인 공격일 수도 있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강혁이 생각에 잠긴 듯 박서준을 바라보았다. 우리에게 계획이 있소? 위험하지만 성공할 수 있는 계획이요. 우리는 당신을 미끼로 이용하고 싶소. 박서준은 움찔했다. 미끼라고요? 그렇소. 당신은 평소처럼 생활하는 거요. 일하고 시내를 돌아다니고. 하지만 그동안 우리 요원들의 지속적인 감시를 받게 될 거요. 범인들이 접촉하거나 공격을 시도할 때 우리가 그들을 덮치는 거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희생자 없이 만약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위험은 최소화할 거요. 당신 몸에 송신기를 부착할 거요. 근처에는 항상 검거팀이 대기할 거요. 조금이라도 위협이 감지되면 즉시 개입할 거요. 박서준은 말없이 생각에 잠겼다. 위험했다. 아주 위험했다. 하지만 그가 거절하더라도 범인들은 어차피 그에게 혹은 김 회장에게 접근할 것이었다. 좋습니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동의하겠습니다. 이강혁은 존경의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용감한 사람이요. 박서준 씨, 우리는 그 점을 높이 평가하오. 최민준 경위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내부에 마이크로칩이 박힌 작은 검은색 단추 모양의 장치가 들려 있었다. 이게 송신기입니다. 그가 설명했다. 당신 재킷에 달아드릴 겁니다. 소리와 좌표를 전송합니다. 반경은 5km, 배터리는 사흘 갑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단추 중앙을 연속으로 2번 누르십시오. 비상 신호입니다. 박서준은 단추를 받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다. 아주 작은 물건이지만 그의 목숨이 달려 있었다. 언제 시작합니까? 오늘 저녁이요. 이강혁이 대답했다. 당신은 김 회장의 별장에 서류를 전달하게 될 거요. 시간은 저녁 8시. 장소는 외지고 목격자가 적어 습격에 이상적인 곳이요. 우리는 신뢰할 만한 경로를 통해 범인들이 당신의 이동에 대해 알도록 정보를 흘릴 거요. 의도적인 정보 유출입니까? 그렇소. 통제된 유출이지. 그들은 미끼를 물 거요. 박서준은 무거운 마음으로 경찰서를 나섰다. 송신기 단추는 이미 그의 재킷 안쪽에 눈에 띄지 않게 달려 있었다. 그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몇 번이나 주위를 살폈지만 의심스러운 것은 보이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서 그는 김 회장에게 전화해 상황을 설명했다. 김 회장은 말없이 듣더니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박 기사, 나는 자네가 나 때문에 위험에 처하는 걸 원치 않네. 회장님, 이건 이제 회장님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아이를 납치했습니다. 5년 동안 사람을 인질로 잡고 있었고요. 그들을 멈춰야 합니다. 자네 말이 맞네? 하지만 조심하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어떤 보호든 어떤 변호사든 다 지원하겠네. 자네는 내게 소중한 사람이야. 박 기사. 감사합니다. 박서준이 조용히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저녁은 금방 찾아왔다. 7시 박서준은 옷을 입고 송신기를 확인했다. 최민준 경위가 건네준 중요한 서류인 척하는 폴더를 들고 집을 나섰다. 차는 늘 있던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김 회장의 별장이 있는 교외 지역으로 향했다. 길은 40분 정도 걸렸다. 어둠이 짙어지고 도로변 가로등은 드문드문 스쳐 지나갔다. 박서준은 마음을 달래려 라디오를 켰지만 음악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심장이 뛰고 손바닥에 땀이 찼다. 그는 별장으로 이어지는 샛길로 접어들었다. 여기에는 카메라도 불빛도 없었다. 양옆으로는 숲의 검은 그림자뿐이었다. 매복의 완벽한 장소였다. 1km, 2km, 3km를 지났다. 아무 일도 없었다. 어쩌면 그들이 오지 않는 걸까? 계획이 실패한 걸까? 그때 저 앞 커브에서 검은색 SUV가 나타났다. 바로 그 차였다. 박서준은 범퍼에 찌그러진 자국과 차의 실루엣을 알아봤다. SUV는 급정거하며 길을 막았다. 박서준은 10m 앞에서 차를 세웠다. SUV의 문이 활짝 열렸다. 두 남자가 내렸다. 한 명은 다부진 체격으로 알아볼 수 있는 강동철이었다. 다른 한 명은 키가 작고 머리에 후드를 뒤집어 쓴 어두운 재킷 차림이었다. 강동철은 박서준의 차를 향해 확신에 찬 걸음으로 다가왔다. 그의 손에서 칼이 번쩍였다. 박서준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며 핸들을 꽉 잡았지만 지시 사항을 기억했다. 저항하지 말고, 도발하지 말고 형사들에게 시간을 벌어주라. 강동철은 운전석 문으로 다가와 주먹으로 유리를 쳤다. 당장 나와. 박서준은 천천히 문을 열고 내렸다.
강동철이 그의 멱살을 잡고 보닛 쪽으로 돌려 세워 금속에 밀착시켰다. 그거 어디 있어? 그가 박서준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으르렁거렸다. 내가 봤지? 상자를 주었잖아. 누구한테 넘겼는지 불어. 박서준은 두려움을 보이지 않으려 애쓰며 침착하게 숨을 쉬었다. 아이는 경찰이 데려갔습니다. 저는 그냥 발견해서 119에 신고했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요. 거짓말 마. 강동철은 칼에 더 힘을 주어 피부를 긁었다. 너 뭔가 알지? 우리를 봤잖아. 기억하고 있다고. 두 번째 남자가 가까이 다가와 후드를 벗었다. 박서준은 사진 속 얼굴을 알아봤다. 작고 사나운 눈을 한 뚱뚱한 조태진이었다. 강동철, 진정해. 조태진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친구랑 좋게 이야기 좀 해보자고. 그가 박서준을 쳐다보았다. 박서준, 그래, 김 회장 운전기사. 넌 끼어들지 말아야 할 일에 끼어들었어. 친구, 저는 그냥 퇴근길이었습니다. 박서준이 대답했다. 그냥 퇴근길이었다고. 조태진이 비웃었다. 그리고 그냥 아이를 발견했고 그냥 경찰을 불렀지? 그리고 지금은 그냥 내 주인에게 서류를 가져다 주는 중이고. 전부 그냥이라고. 응. 박서준은 침묵했다.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알아? 조태진이 바싹 다가서며 말을 이었다. 우리가 널 때리고 조용한 곳으로 가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눌 거야. 내가 경찰한테 뭘 말했는지, 뭘 아는지, 누굴 봤는지 알아낸 다음에 널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지? 당신들은 시간이 없을 겁니다. 박서준이 조용히 말했다. 경찰은 이미 제가 어디 있는지 압니다. 조태진이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가 그걸 무서워할 것 같아. 우리는 오랫동안 이 바닥에서 일했어. 우리에겐 인맥도, 돈도, 사람도 있어. 경찰은 절대 우리를 못 잡아. 틀렸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태진이 돌아봤다. 어둠 속에서 검은 제복을 입은 형체들, 특수부대원들이 나타났다. 방탄복을 입고 기관총을 든 10명의 대원들이었다. 그들은 순식간에 SUV와 박서준의 차를 포위했다. 손머리 위로 올려. 당장, 팀장이 외쳤다. 강동철은 도망치려 했지만 발이 걸려 넘어지고 땅에 제압당했다. 조태진은 얼어붙은 채 천천히 손을 들었다. 이건 함정이었군. 그가 증오에 찬 눈으로 박서준을 보며 속삭였다. 박서준은 뒤로 물러나 형사들 쪽으로 갔다. 다리가 떨렸지만 꿋꿋이 버텼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그들은 걸려들었다. 최민준 경위가 그에게 달려와 어깨를 툭 쳤다. 잘했습니다. 박서준 씨 해내셨군요. 박서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드레날린이 아직 혈관 속에서 끓고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조태진과 강동철은 수갑이 채워져 차로 끌려갔다. 하지만 조태진이 돌아보며 외쳤다. 너희는 아무것도 몰라. 이건 시작에 불과해.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너희는 모른다고. 뒤따라온 이강혁 총경이 비웃었다. 자세히 이야기하게 될 거야? 아주 자세히. 범인들은 연행되었다. 박서준은 자신의 차에 앉았지만 운전할 수 없었다. 손이 떨렸다. 최민준이 옆자리에 탔다. 좀 쉬세요. 나중에 갑시다. 최경희님, 그가 한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요? 최민준이 미간을 찌푸렸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알아낼 겁니다. 그들이 경찰서로 돌아온 것은 자정 무렵이었다. 조태진과 강동철은 각기 다른 방에서 신문을 받고 있었다. 박서준은 복도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2시간 후 이강혁 총경이 나왔다. 그의 얼굴은 어두웠다. 조태진이 일부 자백했소. 유괴는 린 씨의 경쟁자들이 거래를 망치기 위해 사주한 것이라고 했소. 하지만 뭔가 더 있소? 그가 오세현을 언급했소. 그 화학자요. 그렇소. 오세현이 살아있다고 했소? 창고에 가두고 약의 화학식을 연구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조태진은 정확한 장소는 말하기를 거부했지만 단서를 찾았소. 그의 휴대폰에 위치 정보가 있었소. 외곽의 낡은 산업 창고였지? 지금 바로 그곳으로 간다. 박서준이 일어섰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박서준 씨, 피곤할 텐데 남아 있으시오.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끝을 보고 싶습니다. 이강혁이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하지만 뒤에 머무시오. 영웅 행세는 금물이오. 그들은 10분 후에 출발했다. 4대의 차량 행렬, 특수부대, 형사들이었다. 창고는 버려지고 황량한 공업지대에 있었다. 그들은 사이렌 없이
조용히 접근하여 건물을 포위했다. 이강혁이 신호를 보내자 대원들이 안으로 돌입했다. 박서준은 밖에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기다렸다. 외침, 굉음, 그리고 총성, 한 발, 두 발, 그리고 정적. 최민준 경위가 헝클어진 머리와 공허한 눈빛을 한 마른 남자를 부축하며 창고에서 나왔다. 오세현 씨입니다. 살아있어요. 여기 있었습니다. 최민준이 말했다. 지하실에 갇혀 있었어요. 5년 동안. 박서준이 가까이 다가갔다. 오세현은 겨우 다리에 힘을 주고 서 있었고 불분명하게 말했지만 그 말들은 끔찍했다. 그들이 아이를 없애려고 했어요. 추격 때문에 버려진 거예요. 아이는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이강혁이 오세현의 어깨를 감쌌다. 오세현 씨,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당신은 자유입니다. 오세현은 소리 없이 경련하듯 울었다. 박서준은 그 눈물을 참아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다. 작전은 끝났다. 범인들은 체포되었고 오세현은 풀려났다. 레아는 구출되었다. 하지만 박서준의 마음속에는 환희가 없었다. 오직 피로감과 이상한 공허함만이 남았을 뿐이다. 이후 며칠은 끊임없는 신문과 조서 작성, 증거물 확인으로 정신없이 흘러갔다. 박서준은 증언하고 수사관들의 질문에 답하며 사건의 시간 순서를 재구성했다. 그 비포장도로에서의 밤을 떠올릴 때마다 그의 눈앞에는 레아의 작은 얼굴과 그녀의 믿음 가득한 눈빛이 어른거렸다. 오세현은 병원에 입원했다. 5년간의 감금 생활은 그의 육체와 정신을 망가뜨렸다. 의사들은 회복에 수개월, 어쩌면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심리치료사가 매일 그와 함께하며 현실로 돌아오고 사람들 속에서 다시 사는 법을 배우도록 도왔다. 조태진과 강동철은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그들은 끊임없이 신문을 받으며 범죄의 연결고리를 구축하기 위한 증거들이 수집되었다. 점차 사건의 전모가 명확해졌다. 창고 작전 일주일 후 이강혁 총경이 박서준을 서장실로 불렀다. 총경은 피곤해 보였지만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앉으시오. 박서준 씨, 우리가 알아낸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소. 박서준은 주에 깊게 들으며 자리에 앉았다. 조태진이 입을 열었소.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증거와 오세현의 증언이 압박이 되자 자백하기 시작했지. 이야기는 이렇소. 5년 전 그는 제약회사들과 연관된 암흑 사업가들에게 고용되었소. 그들은 희귀의약품 개발 정보에 접근해서 경쟁사에게 화학식을 팔거나 개발자들을 협박하려 했지. 오세현은 유전 질환 치료제의 독특한 화학식을 연구하고 있었소. 그는 납치되어 창고에 감금된 채 공식 기관들 몰래 연구를 계속하도록 강요받았지. 애덤 린이 나타나자 어떻게 된 겁니까? 린은 오세현이 납치되기 전에 근무하던 회사를 포함한 여러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한국에 왔소. 조태진은 그 거래를 망치라는 명령을 받았지. 아이 유괴는 압박수단이 될 예정이었소. 린이 계약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그의 딸이 다치게 되는 거였지. 하지만 무언가 잘못됐소. 무엇이요? 경찰이 예상보다 빨리 대응했소. 비상경계령이 즉시 발동되었고 모든 출구에 검문소가 설치되었지. 강동철은 아이를 약속된 장소로 데려가던 중 자신이 추적당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소. 겁을 먹은 거지? 그래서 이를 쉽게 만들기 위해 레아를 버리기로 결정했소. 조태진은 아이를 버리라고 명령한 적이 없으며 그것은 강동철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소. 하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지. 그들은 아기를 죽일 준비가 되어 있었군요. 박서준이 말했다. 그렇소. 하지만 죽이지는 않았지.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그런 중죄 앞에서 겁을 먹었을 수도 있소. 어쨌든 레아는 당신 덕분에 살아남았소. 오세현 씨는요? 그가 상자와 어떻게 관련이 된 겁니까? 오세현은 아이를 데려간 바로 그 창고에 갇혀 있었소. 강동철이 레아를 데려왔을 때 오세현은 그녀를 보고 아이가 살해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 그는 아이를 도우려 했고 몰래 아이를 더 따뜻하게 감싸주고 경찰이 자신을 찾길 바라며 상자에 지문을 남겼소. 그것은 구조 요청의 외침이었지. 박서준은 수년간 감금되어 고통받던 그 지친 남자가 남의 아이를 구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상상했다. 가슴이 연민으로 저려왔다. 그는 영웅입니다. 박서준이 조용히 말했다. 그렇소. 이강혁이 동의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유요. 보상과 국가의 지원을 받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게 될 거요. 그리고 우리는 공항에서 일하던 김수진이라는 여성을 찾아냈소. 그저께 체포되었지?
그녀는 6개 후 아이를 해외로 빼돌리기 위해 서류를 위조했소. 그 대가로 거액을 받기로 되어 있었지. 지금은 수사에 협조하며 조태진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소. 이강혁이 말을 이었다. 박서준 씨, 사건은 종결되고 있소. 모든 주요 인물들이 체포되었고 증거는 수집되었으며 아이는 부모에게 돌아갔소. 이제 남은 것은 재판뿐이요. 재판은 언제입니까? 2달 후에 당신은 증인으로 소환될 거요. 증언을 해야 할 거요. 준비됐습니다. 이강혁이 미소를 지었다. 처음 만난 이후 처음 보는 미소였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요. 박서준 씨 도와줘서 고맙소.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거미줄을 이렇게 빨리 풀지 못했을 거요. 박서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나 총경과 악수를 하고 사무실을 나섰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마침내 그는 일터로 돌아왔다. 김진태 회장은 안도하며 그를 맞이하고 껴안고 어깨를 두드렸다. 박 기사, 나는 자네가 자랑스럽네. 자네는 단순한 운전기사가 아니라 명예를 아는 사람이야. 감사합니다. 회장님, 듣게. 자네에게 새로운 직책을 제안하고 싶네. 우리 회사 보안팀장 자리야. 급여도 더 높고 지위도 좋고 책임감 있는 일이지. 어떤가? 박서준은 깜짝 놀랐다. 제가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해낼 수 있어? 자네는 긴급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냉정함을 유지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걸 증명했네. 내 곁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 박서준은 생각에 잠겼다. 이것은 인생을 바꾸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며 새로운 의미를 찾을 기회였다. 그 모든 일을 겪은 후 그는 이전의 일이 더 이상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느꼈다. 더 많은 것을 원했다. 알겠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김 회장이 미소를 지었다. 잘 생각했네. 월요일부터 시작하게. 3주가 지났다. 박서준은 새로운 직무에 적응하며 보안 시스템을 배우고 경호원들의 업무를 조정하고 서류를 검토했다. 일은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흥미로웠다. 그는 자신이 필요하고 유용한 사람이라고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최민준 경위에게서 전화가 왔다. 박서준 씨,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괜찮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애덤 린 씨 가족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더군요. 알겠습니다. 박서준은 망설였다. 그는 감사를 바라지도 주목받고 싶지도 않았다. 그저 평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잘 모르겠습니다. 최경희님, 좀 어색했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중요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딸을 구했으니까요. 그들은 당신을 보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에게 그 기회를 주세요. 박서준이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언제입니까? 내일 오후 3시입니다.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박서준은 도심의 호화로운 호텔에 도착했다. 그는 최고층의 스위트룸으로 안내되었다. 문을 연 것은 젊은 여성, 사라 린이었다. 그녀의 눈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지만 얼굴은 감사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박서준 씨, 어서 오세요. 그녀가 강한 억양의 한국말로 말했다. 박서준이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에는 애덤 린이 작은 레아를 품에 안고 앉아 있었다. 아이는 분홍색 우주복을 입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아이는 건강하고 평온하며 행복해 보였다. 애덤이 일어나 박서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감사합니다. 그는 간단하게 말했지만 그 한마디에는 너무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악수를 했다. 사라는 가까이 다가와 박서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우리 딸을 구했어요. 우리는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요. 저는 그저 있어야 할 곳에 있었을 뿐입니다. 박서준이 중얼거렸다. 아닙니다. 애덤이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그저 그곳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당신은 올바른 행동을 했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지나치지 않았으며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경찰을 도왔고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당신은 영웅입니다. 박서준은 시선을 내렸다. 영웅이라는 단어는 너무 거창하고 과장되게 들렸다. 그는 자신을 영웅이라고 느끼지 않았다. 그저 옳은 일을 한 사람일 뿐이었다. 애덤은 소파로 돌아가 앉아 레아를 가슴에 꼭 안았다. 아이가 하품을 하고 눈을 감았다. 아십니까? 박서준 씨,
애덤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유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딸을 영원히 잃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돈, 사업, 계약,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딸만 돌아온다면요. 그리고 경찰이 딸이 살아있다고 했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사라는 남편 옆에 앉아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의사들이 말하길 추위 속에서 1시간만 더 있었어도 늦었을 거라고 했어요. 당신은 말 그대로 딸의 목숨을 구한 거예요. 박서준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애덤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박서준에게 건넸다. 이걸 받으세요. 작은 성의입니다. 박서준이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그가 1년 동안 벌어도 모으기 힘든 거액이 들어있었다. 이걸 받을 수 없습니다. 그가 봉투를 돌려주며 말했다. 왜죠? 돈 때문에 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애덤이 슬프게 미소 지었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받으세요. 집을 샀거나 차를 샀거나 가족을 도우세요. 이 돈이 좋은 일에 쓰이길 바랍니다. 박서준은 망설이다가 봉투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그들은 1시간 더 이야기를 나누고 차를 마시며 겪었던 일들을 공유했다. 사라는 그 끔찍했던 시간들을 견디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신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레아가 돌아올 때까지 잠을 이룰 수 없었는지 이야기했다. 애덤은 결국 계약이 성사되었고 신약이 생산에 들어가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세요. 그가 딸을 보며 말했다. 끔찍한 일 속에서도 좋은 것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레아는 살아있고 범인들은 처벌받았으며 오세현 씨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약도 만들어질 거고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박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네요. 쉽지는 않았지만요. 작별 인사를 하며 애덤이 다시 그의 손을 잡았다. 언제든 싱가포르에 오시면 저희 집에 들러주세요. 꼭 뵙고 싶습니다. 꼭 그러겠습니다. 박서준은 싱가포르에 갈 일이 거의 없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약속했다. 그는 호텔을 나와 차에 앉아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봉투는 벽돌처럼 무겁게 주머니에 들어 있었다. 그의 인생을 바꿀 돈,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는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다. 이상한 평온함이 느껴졌다. 앞으로 재판, 증언, 어쩌면 새로운 질문들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다.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반드시 이겨낼 것이었다. 재판은 이강혁 총경이 약속한 대로 2달 후에 열렸다. 절차는 높은 천장과 관중석이 줄지어 있는 시내의 대법정에서 진행되었다. 기자들이 앞줄을 가득 메웠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끊임없이 터져나왔다. 이 사건은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외국인 사업가 자녀 유괴, 범죄 조직, 인질 구출, 평범한 운전기사의 영웅적인 행동. 신문들은 헤드라인으로 도배되었고 방송사들은 관련 보도를 쏟아냈다. 박서준은 증인석에 앉아 카메라와 호기심 어린 시선을 애써 무시하려 했다. 옆에는 여전히 마르고 창백하지만 한결 생기 있고 또렷한 눈빛을 한 오세현이 앉아 있었다. 2달 동안 그는 조금 기력을 회복했고 더 자신감 있게 말하기 시작했으며 과거의 삶에 대한 기억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심리치료사들은 매일 그와 함께하며 오랜 감금 생활의 후유증을 극복하도록 도왔다. 피고인석에는 조태진, 강동철, 그리고 김수진 3사람이 앉아 있었다. 3사람 모두 조직범죄 집단이라는 하나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 조태진은 시선을 피하며 바닥만 쳐다봤다. 강동철은 온 세상에 화가 난 듯 턱을 꽉 다물고 있었다. 김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따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변호사가 귓가에 조용히 무언가를 속삭였다. 여자는 자신의 죄의 무게를 깨달은 듯 억눌리고 겁에 질린 모습이었다. 엄격한 얼굴에 백발을 한 나이 든 여성 판사가 개회를 선언했다. 공소 사실이 낭독되었다. 집단에 의한 사전 공모 유괴, 공갈, 범죄 단체 조직 및 가담, 오세현에 대한 불법 감금, 불법 무기 소지, 폭력 행사 위협. 김수진은 방조, 아이의 해외 반출을 위한 서류 위조, 범죄 단체 활동 가담 혐의로 기소되었다. 어두운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 검사가 먼저 발언했다. 그는 체계적으로 사실을 나열하고 증거를 제시했다. CCTV 영상, 증인들의 증언,
전문가 감정서, 물적 증거들, 레아를 발견했던 상자, 오세현의 지문, 박서준의 차에 설치되었던 추적기, 조태진의 통화 기록, 김수진이 제작한 위조 서류. 모든 증거는 피고인들의 유죄를 의심할 여지 없이 명확한 체계로 맞춰졌다. 피고인들은 사리사욕을 조차 냉혈하고 계산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검사가 법정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들은 생후 3개월 된 아기를 납치하여 생명의 위협에 빠뜨리고 아이의 목숨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추위 속에 버렸습니다. 그들은 무고한 사람을 5년간 감금하여 자유와 건강, 미래를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증인을 위협하고 겁주려 했으며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조태진은 주모자, 강동철은 실행범, 김수진은 범죄의 서류상 은폐를 담당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운영한 죄가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변호사들은 반박하려 했다. 조태진의 변호사는 그를 유괴 조직과 연관짓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강동철의 변호사는 그의 피고인이 압박 속에서 명령에 따라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김수진의 변호사는 그녀의 피고인이 서류 위조의 실제 목적을 몰랐으며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박서준은 첫날 재판 중반에 증인으로 소환되었다. 그는 일어나 증인석으로 걸어갔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그는 그 순간의 중요성을 이해하며 침착함을 유지했다. 검사는 SUV와의 만남, 박서준이 본 것, 상자를 발견한 경위, 그리고 그 후의 조치에 대해 질문했다. 박서준은 불필요한 감정 없이 사실을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하려 애쓰며 또렷하게 대답했다. 그는 교차로에서의 끼어들기, 추격, 버려진 상자를 본 순간, 그리고 아이를 발견했을 때의 공포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서준 증인, 아이를 발견했을 때 두려웠습니까? 검사가 물었다. 네, 하지만 두려움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너무 작고 무방비했습니다. 그냥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범인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습니까? 처음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을 때도 계속해서 경찰을 도왔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조태진의 변호사는 교묘한 질문들을 던지며 박서준의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 했다. 차량 묘사에 실수가 있었을 가능성, 세부 사항에 대한 확신 여부, 피고인을 불리하게 만들 동기가 있었는지 등을 물었다. 박서준은 도발에 넘어가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는 그날 밤의 모든 세부 사항을 너무나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어서 자신의 말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판사가 변호사를 제지했다. 충분합니다. 증인은 충분히 증언했습니다. 다음 증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서준은 안도하며 자리로 돌아왔다. 가장 어려운 순간은 지났다. 손의 떨림이 멈추고 호흡이 안정되었다. 다음 날 오세현이 소환되었다. 그는 지팡이에 의지하며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갔다. 의사들은 그가 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했지만 무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그에게는 힘겨웠다. 몸은 아직 오랜 감금 생활에서 회복되지 않았다. 오세현은 5년 전 집 앞에서 기절당해 창고로 끌려간 끔찍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어떻게 협박 속에서 화학식을 연구하도록 강요받았는지, 어떻게 탈출을 시도했지만 붙잡혀 처벌받았는지, 어떻게 점차 시간 감각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잊고 희망을 버렸는지, 어떻게 구원에 대한 믿음을 잃고 이 지하실에서 죽을 것이라 생각하며 포로의 운명을 받아들였는지. 그 아기를 보았을 때 오세현은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저는 그 아이의 죽음을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미 제 인생을 잃었지만 그 아이는 아직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아이를 더 따뜻하게 감싸주고 경찰이 이것을 통해 저를 찾길 바라며 상자에 제 지문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를 찾아냈습니다. 법정은 완전한 정적 속에 귀를 기울였다. 기자들조차 카메라 셔터 누르는 것을 멈췄다. 법정 안의 몇몇 여성들은 눈물을 닦았다. 오세현의 이야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무자비한 범죄자들에게 도둑맞은 5년의 삶. 강동철의 변호사가 반박하려 했다. 오세현 증인, 제 피고인이 당신을 감금하는 데 참여했다고 주장하시는데 직접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혹시 착각하신 건 아닙니까? 오세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강동철을 길고 무거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저는 그를 수십 번 봤습니다. 그는 음식을 가져오고 창고를 지켰으며
제가 일하기를 거부할 때 저를 때렸습니다. 그는 거의 매주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영원히 기억합니다. 모든 특징, 모든 흉터를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강동철은 움찔하며 무언가 소리치려 했지만 교도관이 그를 제지하고 자리에 앉으라고 명령했다. 그 다음 애덤 린과 사라 린이 소환되었다. 애덤은 위험을 잃지 않고 검사의 질문에 명확하고 간결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사라는 감정을 거의 억제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 끔찍했던 불확실성의 시간들, 딸이 살아있는지조차 몰랐던 시간,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던 시간, 딸을 지키지 못한 자신을 원망했던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며 울었다.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사라가 눈물 사이로 말했다. 먹을 수도, 잘 수도 없었어요. 그저 기다리고, 기도하고, 희망을 가졌어요. 그리고 경찰이 레아를 찾았다고 했을 때 믿을 수가 없었어요. 꿈인 것 같았어요. 지금 깨어나면 모든 것이 거짓말일 것만 같았어요. 애덤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진정시켰다. 판사는 사라가 마음을 추스를 수 있도록 휴정을 선언했다. 재판은 일주일간 계속되었다. 매일 새로운 증언과 새로운 세부 사항들이 드러났다. 유괴가 있던 밤에 근무하다 전기 충격기에 맞은 경호원, 묶여서 창고에 갇힌 채 레아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보모 에스더 와일린의 증언이 이어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고통과 죄책감으로 떨렸다. 양측의 최종 변론을 들었다. 검사는 조태진에게 징역 15년, 강동철에게 징역 10년, 그리고 김수진에게는 감형 사유를 고려하여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변호사들은 뉘우침, 아이가 살아있고 건강하다는 점, 피고인들이 죄를 뉘우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관용을 호소했다. 판사는 평결을 위해 퇴장했다. 법정은 기다림 속에 얼어붙었다. 박서준은 오세현 옆에 앉아 말없이 그의 어깨를 쥐었다. 오세현은 범인들이 너무 가벼운 처벌을 받을까 봐,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까 봐 떨고 있었다. 2시간 후 판사가 돌아와 서서 차분하고 엄격한 목소리로 판결을 낭독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법원은 피고인 조태진을 형법 제287조, 제350조, 제114조, 제276조, 제258조의 이 위반으로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조태진은 창백해졌지만 꼼짝 않고 자리에 서 있었다. 피고인 강동철을 동일한 조항 위반으로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강동철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분노인지 절망인지 모를 히스테리적인 웃음으로 떨렸다. 그는 무언가 중얼거렸지만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다. 피고인 김수진을 형법 제287조 및 제114조 위반 방조 혐의로 유죄로 인정한다. 수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완전한 죄의 인정 및 뉘우침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김수진은 흐느끼며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녀의 변호사가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무언가를 말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고 감사했다. 판사는 몇 가지 사항을 더 선고했다. 범죄로 얻은 조태진의 재산 몰수, 피해자인 오세현과 린 가족에 대한 손해배상, 강동철의 출소 후 특정 직업 종사 금지, 그리고 의사봉을 내리쳤다. 재판을 마칩니다. 판결은 항소 기간이 만료된 후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법정은 소란스러워졌다. 기자들은 출구로 몰려가 판결에 대해 토론하고 수첩에 메모를 하고 녹음기에 기사를 구술했다. 박서준은 일어나 오세현과 악수했다. 다 끝났습니다. 오세현 씨,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오세현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박서준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영원히 그 지하실에 있었을 겁니다.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함께 법정을 나섰다. 밖에서는 이강혁 총경과 최민준 경위가 기다리고 있었다. 총경은 박서준의 손을 잡고 어깨를 두드렸다. 훌륭했소. 박서준 씨, 사건은 종결되었고 범인들은 처벌받았소. 이제 마음 편히 지내시오. 위협은 사라졌소. 감사합니다. 팀장님. 모든 것에 대해, 지원과 보호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강혁이 미소 지었다. 당신에게 고맙소.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렇게 빨리 해결하지 못했을 거요. 당신은 진정한 프로이자 좋은 사람이요. 최민준이 다가와 친구처럼 박서준의 어깨를 감쌌다. 또 봅시다. 박서준 씨,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하세요. 언제든 기꺼이 돕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최경희님. 박서준은 차에 올라 운전했다. 먼저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고 차를 마시며 최근 며칠간의 긴장을 풀려 애썼다. 그리고 레아가 떠나기 전 마지막 검진을 받고 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애덤과 사라는 복도에서 그를 만나 껴안으며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아기는 유모차에서 잠들어 있었다. 볼이 발그레하고 건강하며 살아 있었다. 박서준은 옆에 무릎을 꿇고 아기의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만졌다. 레아가 눈을 살짝 뜨고 그를 보더니 이가 없는 순수한 어린아이의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모레 떠납니다. 애덤이 말했다. 하지만 당신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박서준 씨, 당신은 영원히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저도 당신들을 잊지 않을 겁니다. 박서준이 잠든 아이를 보며 대답했다. 아이를 잘 돌봐주세요. 특별한 아이니까요. 그는 병원을 나와 차에 앉아 몇 분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마침내 범인들은 죗값을 치렀다. 오세현은 자유로워졌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레아는 구출되어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진실이 승리했다. 박서준은 시동을 걸고 직장으로 향했다. 이상한 평온함이 느껴졌다. 앞에는 새로운 삶, 보안팀장으로서의 일, 새로운 과제, 새로운 기회, 새로운 책임감이 기다리고 있었다. 1년이 흘렀다. 박서준은 김 회장 사무실의 새로운 자기 집무실 창가에 서서 봄 기운이 완연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무들은 푸른 새싹으로 뒤덮였고 햇살은 밝게 빛났으며 행인들은 재킷 없이 거리를 걷고 있었다. 삶은 평범한 리듬을 되찾고 있었다. 보안팀장으로서의 일은 쉽지 않았지만 흥미로웠다. 그는 회사의 새로운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법을 직원들에게 교육했으며 법 집행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김 회장은 그를 전적으로 신뢰했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 자주 조언을 구했으며 비공개 회의에 초대했다. 박서준은 인생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고 느꼈다. 책상 위에는 사진이 담긴 봉투가 놓여 있었다. 하얀 레이스가 달린 분홍색 드레스를 입은 레아가 웃으며 카메라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아이는 벌써 1살이 넘었다. 얼굴은 동그래졌고 눈은 건강과 기쁨으로 빛났다. 사라가 1달 전에 편지와 함께 사진을 보내왔다. 우리 딸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어요. 벌써 혼자서 걷는답니다. 호기심 많고 활기차요. 딸을 볼 때마다 당신을 생각합니다. 박서준 씨, 이 딸이 우리와 함께 있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매일 딸의 미소를 볼 수 있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박서준은 이 편지를 수십 번 읽었다. 그것은 그에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왜 인간이어야 하는지를 상기시켜 주었다. 오세현은 대형 연구센터의 화학자로 취직했다. 그는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심리치료사들은 5년간의 감금 트라우마를 극복하도록 계속해서 그를 도왔다. 오세현은 박서준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람들을 다시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열린 공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라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이겨내고 있었다. 그들은 가끔 통화하고 도심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만났다. 오세현은 일과 새로운 동료들,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의 맛을 느낀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눈은 점차 생기를 되찾았고 그 끔찍한 세월 동안 잃어버렸던 빛이 나타나고 있었다. 아시죠? 박서준 씨, 그가 어느 날 말했다. 저는 제가 거기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할 거라고, 그 지하실에서 죽고 아무도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당신이 제게 2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당신 스스로 기회를 만든 겁니다. 박서준이 반박했다. 당신이 상자에 지문을 남겼잖아요. 당신도 레아를 구한 겁니다. 당신이 영웅이에요. 오세현 씨. 오세현은 고개를 저었지만 그의 눈에는 감사가 어려 있었다. 조태진과 강동철은 각기 다른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그들의 항소는 상급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박서준은 통쾌함을 느끼지는 않았지만 범인들이 마땅한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에 만족감을 느꼈다. 이강혁과 최민주는 계속해서 근무하며 새로운 사건을 해결하고 새로운 범인들을 잡고 있었다. 가끔 박서준은 도시 행사에서 그들을 만났다. 그들은 악수를 나누며 그 작전을 회상했다. 이강혁이 언젠가 그에게 말했다. 박서준 씨, 당신은 시민이 어떠해야 하는지의 본보기를 보여줬소. 그냥 지나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도왔소. 당신 같은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소. 그 점에 대해 고맙소. 김진태 회장도 이 1년 동안 변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더 세심해졌고 자선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며 고아원과 보호시설을 도왔다. 그의 아내는 범죄 피해 가정을 위한 기금 마련 행사를 여러 차례 조직했다. 그들 부부는 레아의 이야기가 자신들의 가치관을 제고하게 했고 인간성이 없다면 돈과 권력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고 말했다. 박서준은 창가에서 물러나 레아의 사진을 들고 미소 지었다. 그는 그 어두운 길에서 올바른 선택을 했고 그것은 아기뿐만 아니라 그 자신, 오세현, 린 가족,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때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내린 단 하나의 행동, 단 하나의 결정이 한 생명을 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저 지나치지 않으면 되는 것이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으로 남아있어야 하는 것이었다. 박서준은 사진을 책상 서랍에 넣고 자세를 바로 하고 시계를 보았다. 근무 시간은 계속되고 있었다. 앞에는 새로운 과제와 새로운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었다.